선체 균열 수심 280m.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는 가운데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선체 틈새로 스며들어 제 발목을 적셔왔죠. 독일 기술이라며? 50년 검증됐다며?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바다 밑 280m 깊이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3년 후 60조 원이 걸린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에서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맥코넬 미쳤습니까? 한국이라고요?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에단 맥코넬입니다. 캐나다 해군에서 24년간 복무하며 죽음의 순간도 경험했고 수십 척의 잠수함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진짜 신뢰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선택까지의 과정은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린 72시간이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혁명이었죠. 이 모든 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독일, 그리고 한국. 장관님, 농담이십니까? 저는 에단 맥코넬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해군에서 24년을 복무하면서 6척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실무로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산하 잠수함 획득평가위원회에서 수석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단순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을 검증해서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일에서 감정은 배제해야 합니다. 바다는 감정으로 지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독일을 믿어왔습니다. 214급의 완성도, 하대배의 기술력, 그리고 50년 넘게 검증된 역사가 있었죠. 이게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테이블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맥코넬, 총리께서 직접 거제로 가신다네. 72시간 내 출발 준비하게. 거제요? 한국말입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가수반이 직접 움직인다는 겁니까? 검증은 자네가 하게.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해서 보고서 올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방산이라. K2 흑표, 천궁 방공 체계, 레드백 장갑차.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을 보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독일의 하데베, 스웨덴의 사브, 프랑스의 나발그룹. 이게 우리가 믿어온 이름들입니다.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까? 이건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야. 저는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크 칸이 총리가 직접 움직인다는 게 말이죠. 뭔가 있다는 겁니까? 거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장영실함. 3,000톤급 잠수함의 리튬 배터리 추진 시스템, 그리고 수직 발사 체계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스펙만 보면 인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스펙은 어디까지나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죠. 진짜는 바다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한화오션. 세계 2위 조선사라고 들었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군함은 다릅니다. 특히 잠수함은 말이죠. 물 한 방울도 들어오면 안 되는 철의 관입니다. 수심 300m 압력을 견뎌야 하는 선체, 완벽한 소음 차단.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습니다. 비행기가 부산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거제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차창 밖으로 바다 냄새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냄새죠. 저는 평생을 이 냄새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맥코넬 수석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평선을 가르는 거대한 철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부두에 정박해 있는 검은 함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선체. 저게 장영실함입니까? 안내를 맡은 한국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늘 진수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꺼내 선체를 따라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매끄러운 곡선, 이음새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용접선. 214급보다 큽니다. 아니,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형태가, 존재감이, 그 모든 게 제가 지금까지 봐온 잠수함들과 달랐습니다. 맥코넬 수석님, 총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리고 진수식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이 감정은? 진수식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총리, 한화그룹 부회장, 그리고 우리 마크 카니 총리까지. 저는 캐나다 대표단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장영실함을 쳐다봤습니다. 장영실. 한 명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사람 이름 아닙니까? 냉정해라, 에단. 넌 분석가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데이터만 믿어야 합니다. 감정은 배제해야 하죠. 그게 제가 24년간 지켜온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영실함이 다시 한번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은 다를 거라고.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진수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기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화오션의 수석 엔지니어가 우리를 장영실함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전투 지휘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전투 지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디스플레이 패널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 흐름, 그 모든 게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리튬 배터리 기반 전력 관리 시스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예, 기존 디젤 엔진과 달리 리튬 배터리는 완전 무소음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이 40% 이상 향상됐죠. 그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전류 흐름을 보십시오. 변동폭이 0.02A 이내입니다. 저는 모니터에 표시된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안정된 곡선이었습니다. 이 안정성은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독일도 못했는데. 하데베의 214급을 평가할 때 본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변동폭이 0.05A였으니까요. 겨우 0.03A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수함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전력 안정성은 곧 생존성이니까요. 다음은 수직 발사 체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우리를 발사관실로 안내했습니다. 6개의 발사관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발사관 위에는 정밀한 유압 장치와 전자 제어 시스템이 달려 있었죠.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제어판을 조작했습니다. 순간 6개의 발사관 해치가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작동음이 조용하게 울렸죠. 그리고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6개 모두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됐습니다. 닫기 작동 시작합니다. 다시 해치들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닫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캐나다 해군 기술 장교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오차는 0.01초 이하입니다. 2000번 넘게 테스트했지만 한 번도 0.02초를 넘긴 적이 없죠. 저는 발사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군. 0.01초의 오차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을까요? 단순히 작동하는 것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0.05초 오차도 충분히 실용적인데 말입니다.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바다 밑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승조원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려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해야 합니다. 99%는 부족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함이라. 저는 지금까지 잠수함을 무기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전투력, 작전 반경, 생존성. 전부 군사적 지표들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사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맥코넬 수석님.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마크 칸이 총리였습니다. 당신도 느끼나? 총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느낍니다. 단순한 철이 아닙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독일 측에서 뭐라고 하든 이건 다른 차원이야.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소나 시스템, 어뢰 발사 장치, 생활 공간까지.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특히 승조원 침실을 봤을 때는 놀랐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조명 색온도까지 신경 쓴 게 보였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라면 장기 작전도 문제 없겠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함 내부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조선소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객관을 잃고 있는 건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분석가로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꾸 감정이 개입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야. 이 함은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 해냈어. 창밖으로 장영실함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아 검은 선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걸. 철학의 차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조선소로 나왔습니다. 공식 일정보다 2시간 일찍 도착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현장을 보고 싶었죠. 현장의 진짜 모습은 손님이 오기 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조선소 사무동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중인 야간팀이었죠. 한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커피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이 작은 친절이 함을 완성시키는 힘이군.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가짐이 기술의 완성도를 결정하죠. 오전 일정은 장영실함 내부 생활 공간에 대한 세부 점검이었습니다. 어제는 전투 시스템 위주로 봤다면 오늘은 승조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침실 구역부터 들어갔습니다. 각 침대마다 개인 조명과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려는 설계였죠. 침대 옆 벽면에는 가족 사진을 붙일 수 있는 작은 코르크 보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디테일을 보십시오. 제가 함께 온 캐나다 해군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자는 공간이 아니라 쉬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식당 구역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이블 배치가 대화하기 좋게 되어 있었고 조명도 따뜻한 색온도로 설정되어 있었죠. 한쪽 벽면에는 작은 운동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장기 작전 중 승조원들의 체력 관리를 위한 겁니다. 안내하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라면 우리 해군도 오랫동안 작전 수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생활 공간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리튬 배터리실 경고등 점등.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중앙 제어실을 바라봤죠. 저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시스템 오류라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 기술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명이 동시에 각자의 단말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것처럼 조용하고 빠르게 대응했죠. 3번 배터리 모듈 전류 불균형 감지. 한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격리 시작합니다. 다른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배터리 시스템 구조도에서 3번 모듈이 빨간색으로 바뀌더니 곧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격리 완료라는 의미죠. 동시에 다른 모듈들이 자동으로 부하를 재분배하는 게 보였습니다. 전류 불균형 0.2초 내 복구 완료.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수석 기술자가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0.2초. 불과 눈 깜짝할 사이에 문제를 진단하고 격리하고 복구한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놀랍습니다. 제가 수석 기술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까? 기술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 그게 생존을 결정하죠.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완벽보다 생존이라. 그래, 그게 바다의 진리였습니다. 저는 24년간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함은 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소로 돌아갔지만 저는 조선소에 남았습니다. 야간 조명 아래 반짝이는 장영실함을 보고 싶었죠. 부두로 걸어가 함 앞에 섰습니다. 조명을 받아 검은 선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이 아니다. 하나의 믿음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뭘 보게 될지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셋째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타와 국방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작성 중이던 중간 보고서 초안이 어떻게 유출된 겁니다. 독일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데베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캐나다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치가 시작된 겁니까? 60조 원이 걸린 사업입니다. 독일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하지만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캐나다 대표단 일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맥코넬, 이거 큰일 아닙니까?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독일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맥코넬, 당신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국을 추천할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제가 본 건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객관을 잃은 건 아닐까요? 24년간 지켜온 중립성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독일 측이 작성했다는 기술 분석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한국 리튬 배터리 시스템, 장기 안정성 검증 부족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에는 그럴듯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 불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독일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너무 빨리 성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저녁 무렵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크 칸이 총리였습니다. 맥코넬, 상황을 알고 있나? 예, 총리님. 독일이 물밑 작업을 시작했네. 우리 의회 일부 의원들까지 움직이고 있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제가 본 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총리님, 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진실을 직접 확인해라.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객관을 잃은 건가 아니면 진실을 본 건가.
밤마다 보고서를 수정하며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진을 만나고 싶었죠. 엔지니어 김현수를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어제 배터리 시스템 오류를 0.2초 만에 해결했던 수석 기술자였습니다. 독일 측 보고서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리튬 배터리 장기 안정성 문제 말입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3년간 2만 시간 넘게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현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다 밑에서 사람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든 함에 타는 승조원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치도 경쟁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장영실함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 함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철을 손끝으로 만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투 지휘실, 배터리실, 발사관실.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선체 용접선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매끄럽고 완벽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이 완성도는 데이터로 조작할 수 없는 거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철은 진실만을 기억한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다음 날 하나오션 측에서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시다면 극한 상황 테스트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김현수 수석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합동으로 긴급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테스트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장영실함의 모든 전력 시스템을 동시에 최대 부하로 가동하는 겁니다. 전투 상황을 가정한 극한 테스트였죠. 배터리실 제어실에는 한국과 캐나다 기술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김현수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전력 소비량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소나 시스템, 추진 모터, 공조 시스템, 전투 제어 시스템. 모든 게 동시에 작동했죠. 배터리 출력이 순식간에 80%를 넘어섰습니다. 1분 경과. 시스템 안정. 한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3분 경과. 온도 상승 2도. 정상 범위. 5분 경과. 전류 변동폭 0.03A 이내.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프들이 완벽하게 안정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7번 셀 온도 미세 상승 감지. 순간 긴장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출력을 높이고 부하가 다른 셀들로 재분배됐습니다. 불과 3초 만에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분 경과.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김현수가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기술 장교가 제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 같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장영실함은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함 내부에서 48시간 동안 생활해보고 싶습니다. 실제 운용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오션 측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틀간 장영실함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승조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며 일상을 경험하는 거죠. 첫날 밤이었습니다. 침실 구역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리튬 배터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철이 숨쉬고 있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녹아든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정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배터리실 점검 중 공구를 떨어뜨려 손을 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먼저 시스템부터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이상 없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손을 감싸쥐었죠. 다른 엔지니어들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손은 계속 단말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함은 단순한 작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부상당한 엔지니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전사들입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엔지니어가 피 묻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8시간의 체험이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보고서를 전부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로 장영실함이 보였습니다. 테스트 항로를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함이 천천히 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선체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4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이 함을 믿는다. 일주일째 되던 날 기상청에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거제 앞바다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속 초속 25m, 파고 5m 이상 예상. 한화오션 측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해상 시연은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판단이었죠. 이런 날씨에 잠수함을 바다로 내보내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김현수 수석 기술자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실전은 날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캐나다 측 인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위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현수가 답했습니다. 장영실함은 이보다 더한 상황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진짜 극한 상황에서 이 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죠. 저는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장영실함이 출항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두를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죠. 함이 항구를 벗어나자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교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과 검은 바다. 파도가 선체를 때릴 때마다 함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저는 불안했습니다. 자망 준비.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영실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50m, 100m, 150m. 파도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심 200m 도달. 안정. 항해사가 보고했습니다. 바다 위의 폭풍과 달리 수중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해류가 강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해류 속도가 시속 8노트를 넘고 있었죠. 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전 시스템 점검 시작합니다. 김현수가 지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통신 시스템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모니터 하나가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해류 급변. 예상보다 강합니다. 항해사가 외쳤습니다. 순간 함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3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전원이 나갔습니까?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기술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공황 상태가 아니었죠. 리튬 시스템 과부하 가능성 4%. 한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수동 재부팅 시작합니다. 김현수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어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기술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배터리 모듈 1번부터 순차 재시작. 냉각 시스템 수동 제어 전환. 추진 시스템 예비 전원 연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2. 정확히 12초가 지났을 때 주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모니터들이 하나둘 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스템 정상 복구 완료. 김현수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12초 만에 암흑에서 빛으로 돌아온 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제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마크 칸이 총리였습니다. 육상 기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죠. 맥코넬, 상황 보고하라. 통신이 끊겼던데?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총리님. 그들은 완벽히 통제 중입니다. 12초 만에 모든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12초라고? 총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예, 총리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장영실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늘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함교로 올라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영실함의 선체가 물방울을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체 옆면에 새겨진 장영실함 문양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신념의 형상이다. 거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오타와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청사 12층 대회의실. 캐나다 정부의 최종 심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실, 국방부, 해군사령부의 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테이블 중앙에는 두툼한 보고서 2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자로 입장했습니다. 60조 원의 운명을 좌우할 보고서를 들고 말이죠.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맥코넬 수석 현장평가 보고를 부탁하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장영실함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4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수십 척의 잠수함을 봤습니다. 하대배의 214급도 훌륭한 함입니다. 하지만 장영실함은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하나의 신념입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피 흘리며 일하는 손을 봤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시스템 안정성, 수직 발사 체계 정밀도, 생활 공간 설계 완성도. 모든 면에서 장영실함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독일이 50년간 쌓은 기술을 한국은 10년 만에 따라잡았고 어떤 면에서는 추월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기간이 짧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직접 48시간 동안 함 내부에서 생활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전원이 나갔을 때도 12초 만에 복구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맥코넬 총리가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짧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독일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하데베의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60조 원을 도박에 거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치는 바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매수당한 겁니다. 독일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24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며 단 한 번도 거짓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보고서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가짜 안정성 보고서와는 다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크 칸이 총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충분합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맥코넬을 믿습니다. 그는 캐나다 해군의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입니다. 총리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이제 한국의 손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장영실함, 그 이름으로 캐나다 해군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주 후 거제 조선소에서 공식 계약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역사적 순간이었죠. 세계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크 칸이 총리가 서명하는 순간 하나그룹 부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조선소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수석 기술자도 그중 하나였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바다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김현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에단. 그날 오후 장영실함의 첫 공식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함이 서서히 항구를 벗어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선체 위에는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함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뭔가 뜨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선언이었다. 바다의 시대가 한국의 손에서 새로 쓰이고 있었다. 계약 체결 3개월 후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뉴스 속보가 먼저 터졌습니다. 독일을 제친 한국의 기술혁명, 캐나다 60조 원 계약 체결. BBC도 뒤따랐습니다. 한국, 심해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전 세계 언론이 장영실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캐나다의 선택,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연일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내부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하나오션 주가가 30% 이상 급등했고 국내 언론은 국가적 자부심의 순간이라며 연일 보도했죠. 장영실함 프로젝트는 K방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캐나다 해군의 첫 장영실함 운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참관했습니다. 빅토리아 해군 기지에서 캐나다 승조원들이 한국 기술진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봤죠. 캐나다 해군 장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한국 기술진들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 언어는 달랐지만 바다를 향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건 협력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옆에 선 캐나다 해군 제독에게 말했습니다. 훈련 중 한 캐나다 젊은 장교가 리튬 배터리실에서 작은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 기술진을 불렀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죠. 불과 5분 만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함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죠. 1년 후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해양안보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20년간 강대국의 기술만 믿어왔습니다. 저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승조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0.01초의 오차를 줄였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생존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독점이 무너지고 신념이 기술을 앞서는 시대 말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점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연설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과 접촉하고 싶습니다. 장영실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오타와 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영실함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한화오션에서 보내준 선물이죠. 창밖으로 눈 내리는 오타와의 겨울 바다가 보입니다. 노트북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김현수 수석 기술자였습니다. 애단 잘 지내시죠? 장영실함 2호기가 진수됐습니다. 캐나다 해군을 위한 두 번째 함입니다. 당신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감사는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한국의 이름으로 숨을 쉽니다. 답장을 보내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바다 밑에서 장영실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들은 철을 만들지 않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래를 만들었다. 강철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박동은 이제 전 세계 바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